최근 일부 국내 언론들은 한국이 돈이 부족해서 백신을 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선급금 예산은 1,700억 원, 이 중에서 절반인 850억 원은 세계 백신 공급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1,000만 명분의 백신을 구하는 데 사용했고 850억 원이 남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머지 850억 원으로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백신 개발을 완성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전 세계 백신 가격을 보면 우선 코로나 예방 효과가 90%이지만 영하 70에서 80도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의 백신은 1회분이 19.5달러,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어서 최근 화이자보다 뛰어난 94.5%의 예방 효과에 영하 20도에서 30일이나 보관할 수 있다고 밝힌 모더나의 백신은 이보다 더 비싼 37달러입니다. 즉 한국 정부도 모더나의 백신 2천만 회분을 구입하면 8천억 원이 넘고 1인당 2회씩 접종하는 것으로 계산하게 되면 1조 6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850억 원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가격은 4달러에 불과합니다. 2천만 회의 분량을 구입하게 되면 840억 원 정도로 한국의 예상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또 국내 일부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구매하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예방 효과가 너무 낮다며 겁을 주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의 예방 효과는 90%,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의 예방 효과는 94.5%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 효과는 7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가 과연 사실일까요? AP통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과 브라질 등에서 2만 4천 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 두 가지 투여 방식으로 진행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한데 피실험자에게 2회 접종 모두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과 절반 용량을 투여한 후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했다. 이 중 2회 모두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으로는 62%의 예방 효과를 보였지만 절반 용량을 투여한 후 고용량을 투여한 방식에서는 예방 효과가 90%까지 올라갔다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내 언론들은 한국이 구매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가 이 두 가지 방식의 평균 수치인 70.4%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 공동 연구팀은 62%의 예방 효과를 보인 투여 방식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예방 효과 90%를 기록한 절반 용량을 투여한 후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만 사용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첫 접종 때 백신 1회 투약분의 절반만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도 대폭 낮아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대학교 공동 개발팀에서 시험을 이끈 수석 조사관 앤드류 폴라드는 90% 효과를 낸 방식을 활용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또한 영하 75도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이 우려되고 있는 화이자의 백신과는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업용 냉장고 온도인 2도에서 8도에서도 저장 및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두 백신이 보관 온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작동 원리 때문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유전 물질인 메신저 리보핵산을 활용하는 신기술로 백신을 생산하는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를 약화시켜 만든 백신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사용된 방식입니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성명을 내고 이번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은 매우 뛰어나다. 내년 최대 30억 회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바로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와 규모를 자랑하는 백신 공장 안동 엘하우스에서 위탁 생산하게 됩니다. 한국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백신 물량을 공급받은 것은 기정사실이 됐고 대한민국 안동시 풍산읍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비용도 거의 들지 않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연말까지 3천만 명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미 국제 백신 협약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한국 정부가 참여를 해서 1,000만 명분에 해당하는 백신 계약금을 납부했고 어떤 백신을 선택할지에 대해 계속 코백스 퍼실리티와 협의하고 있다.
개별 기업과 접촉을 통해 2천만 명분을 확보하는 계획을 두고 여러 회사들과 구매 조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 예상으로는 연말까지 3천만 명분을 충분히 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12월 초순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협상 내용을 정리해서 확보할 백신의 종류와 물량을 국민께 설명드리겠다 전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신종 코로나19 백신 품질 인증평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며 식약처는 백신 균등 공급을 위한 다국가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WHO 품질 인증평가에 심사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해 설립된 국제 프로젝트로 WHO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그리고 감염병 혁신 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0개가 넘는 국가들이 코백스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로 백신이 공급될 예정인데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백신의 품질 평가자로 선정됐습니다. 식약처는 WHO 코로나19 백신 품질 인증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백신 심사 수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식약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을 때부터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급속도로 번진 코로나19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수억 원씩 현금 가방을 들고 생산 공장 앞을 찾는 중개업자도 있고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마스크 구입 광크라는 이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이 대란을 순식간에 잠재운 주인공은 바로 식약처. 마스크 생산 공장이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마스크가 일부 중개업자가 아닌 모든 시민들의 공평하고 적절한 가격에 공급되는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감독했습니다. 정부와의 협력 아래 수출을 금지시키고 생산량의 80%를 공적 판매처로 유통시켰고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해결하기 위해 오브제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마스크 대란은 완전히 종식됐고 어느덧 마스크가 필요한 국가에 대량 수출까지 해주며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식약처의 활약에 외신들의 극찬이 쏟아졌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시원하게 해결한 한국 정부와 식약처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생산과 유통 과정에까지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것을 미국이 배워야 한다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BBC, 미국의 CNN과 워싱턴 포스트, 독일의 슈피겔, 프랑스의 르몽드, 스페인의 엘파이스 등도 일제히 한국 정부와 식약처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식약처가 WHO 백신 평가자로서 어떠한 활약을 보여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WHO 사무총장의 한국인 이종욱 씨였다면 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감염병으로 기록될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하며 WHO의 역할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매일 코로나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몇 번을 참았다. 하지만 만약 WHO 사무총장의 한국인 이종욱 씨였다면 지금 상황은 아주 많이 달랐을 것이다. 이종욱의 신속성과 전문성, 조정 능력, 지도력에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다 전했습니다. 2003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WHO 사무총장으로 지낸 한국인 이종욱 씨는 총장으로 지내던 기간 동안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건 무조건 24시간 내에 WHO에 알리도록 국제보건규칙을 정비했고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각국의 우수한 인력으로 드림팀을 만들어 현장에 보내 즉각 대응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며 WHO 관련 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응하는 전략보건운영센터 상황실도 만들었는데요. 이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WHO는 상황실 이름을 이종욱 씨의 이니셜을 따서 JW 센터로 바꿨습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이 총장은 지구상 어느 곳이든 문제가 생기면 드림팀을 파견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환자가 100에서 300명 이내일 때 역학 자료를 수집해 각국에 전파하고 입국을 막을지 여부를 판단하게 했는데 이번에 WHO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전했습니다.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은 1983년부터 2006년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할 때까지
23년간 WHO에 근무하며 한센병, 소아마비, 에이즈 퇴치에 엄청난 공을 세웠고, 특히 소아마비가 급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했을 당시에 적절한 타이밍에 세계 각국에 백신을 공급해 소아마비 발생 인구 비율을 1만 명당 1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기적 같은 성과를 내자 전 세계인들은 한국의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을 백신의 황제라 불렀습니다. 하고 비싼 무기를 꼽자면 아마 이지스 구축함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해군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이며 세종대왕함과 율곡이함, 서해류 성룡함 등 세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함 중 가장 큰 7,600톤급으로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라는 타이틀로 국민들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산 주력함 개발 경향은 대형화, 첨단화가 핵심이었습니다. 1998년 해군에 인도된 한국형 구축함 1번함 광개토대왕함은 3,200톤급이었습니다. 이어 같은 KDX-1 시리즈로 의지문덕함, 양만춘함이 차례로 건조됐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보급된 이순신함과 문무대왕함, 대조영함 등 KDX-2는 4,000톤급입니다. 최초로 전자파, 적외선, 소음 노출을 최소화한 스텔스 기능을 갖췄습니다. 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거리 이상의 대공방어와 함정 간 원격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2007년 한국형 이지스함인 KDX-3 세종대왕함을 도입하면서 또 한 번의 도약을 했습니다. 다수 표적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게 돼 세계 상위급 대공방어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첨단 무기 개발 속도에 맞춰 해군의 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은 2024년 전력화 예정인 울산급 차계호위함 배치 3에 사상 처음으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로도 불리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급 호위함 배치 3은 기존 호위함 크기의 2배에 가까운 4,000톤급으로 구축함급의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해군과 방산업계는 AESA 레이더에 집착해왔는데 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해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EFX 사업으로 AESA 레이더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군과 국방기술 품질원에 따르면 이지스함 이전 함정들은 모두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했습니다. 군 관련 영상에서 비상이 걸리면 함정 레이더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이 전부 기계식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빔을 360도로 회전시켜 표적 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인데 빠르게 다양한 고도로 이동하는 전투기, 미사일 등의 공중 전력을 동시에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AESA 레이더가 개발된 겁니다. AESA 레이더 기술의 핵심은 먼 거리에 있는 많은 표적을 동시에 잡아내는 송수신 모듈에 있습니다. 벌집처럼 모이는 작은 모듈들이 각각 한 개의 레이더 역할을 해 여러 표적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방위와 거리, 고도 등 3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미사일 유도와 요격, 전자전 등 만능 효과를 냅니다. 방어에 취약한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견고한 마스트, 갑판 윗수지 기둥 내부에 설치할 수 있고 고장이 나면 문제 부품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수리도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손쉽습니다. 참고로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레이더는 미국에서 사들인 비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현재도 상당수 미 해군 함정이 이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비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는 소수의 송수신 모듈에서 단일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모듈이 독립적으로 여러 신호와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AESA에 비해 표적 탐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ESA 개발 전 중간 단계로 개발한 레이더라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모습을 드러내는 차기 호위함과 2030년대 중반에 완성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에는 AESA 레이더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마스트 4개면에 고정형 레이더를 장착해 최대 4,000개 목표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개발하게 되는데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하는 레이더입니다. 국산 함정 개발사에 큰 족적을 남길 또 한 번의 도약입니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만큼 민감도가 높은 최신 AESA 레이더는 지금까지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스텔스기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미레이시온사가 개발한 최신 AESA 레이더에는 일반 레이더에서 골프공 크기로 보이는 스텔스기 F-35A를 330km 밖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F-35A 레이더 노출 면적은 0.001제곱미터에 불과하며 해당 레이더는 동시에 2000개 표적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개발한 회전식 샘슨 레이더는 냉각 시스템을 경량화해 미국의 레이더보다 2배 높은 곳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 바짝부터 접근하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포착하는 데 큰 효과를 냅니다. 영국의 레이더는 전자파를 교란하는 재민 공격을 무력화하는 능력도 갖고 있어 뚜렷한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해군과 방산업계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미국과 영국의 기술력을 따라가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만 개발 선언 4년 만인 지난 8월 이미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입니다. 또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질화갈륨을 이용한 AESA 레이더 소자 개발에도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는 기존 레이더 소자인 갈륨 비소를 사용할 때와 비교해 민감도를 32배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최신형 레이더에도 이 소자가 사용됐습니다. 사실상 스텔스기를 잡아내는 레이더 개발의 첫 물꼬는 튼 셈입니다. 미 해군은 AEN 스파이6 레이더를 2023년 진수하는 신형 알레이버크급 구축 함책 루카스함부터 탑재합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개발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밟아간다면 세계 선두권 레이더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형 전투기 KF-X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 시제품은 이미 출고됐습니다. 전투기의 눈이라는 전투기용 레이더는 동분야 연구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말 미국은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투기용 레이더를 개발해보지 않았기에 국내 개발은 힘들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여의 시간,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한 첫 시제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AESA 레이더의 독자 개발은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는 차세대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KF-X의 핵심 항전 장비인 레이더 개발을 통해 우리 공군은 적의 기동을 먼저 보고 먼저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전은 공중우세가 전장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도 충분히 대응할 미래형 공중 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여 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참여기업, 대학의 연구진이 쌓아온 레이더 기술 역량과 경험이 하나로 결집돼 AESA 레이더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민간과 군, 관학의 협력은 국방기술 자립화를 더욱 앞당길 것입니다. 또 안테나 장치 등 핵심 구성품에 대한 해외 수요자의 관심도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완성품과 구성품 동반 수출이라는 최근 방위산업 분야의 세계적 트렌드에도 맞아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세계는 군사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신냉전 시대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 대응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이 된 지 오래고 러시아의 군사기술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북한은 오직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는 이런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AESA 레이더가 탑재된 KF-X가 체계 통합, 지상시험,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 최종 전력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과정인 만큼 험난한 도전의 연속일 것이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 연구진의 땀과 눈물은 도전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기술 혁신을 통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길입니다. 자주국방의 대표적인 예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레이더를 탑재해 한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